네, 사이언스 투데이의 섹션 코너, 스포츠 속의 숨은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스포츠 과학 시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이순호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쇼트트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쇼트트랙 하면 효자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쇼트트랙 경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는 기록 경기가 아니고 네. 순위를 다툼을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스피드 스케이트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에서 자기의 고유한 주로를 유지하고 지켜주는데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는 그 주로를 개인의 주로를 유지해주지 않고 누가 먼저 그 인코너로 선두하느냐 하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쇼트트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과학적 원리들을 좀 알아볼까요? 모든 경기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 네. 그다음에 생리학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심리와 관련된 이제 멘탈에 관련된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과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이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 과학은 우선 먼저 선수의 특성과 그 다음에 선수의 어떤 그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이제 수행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가 기술 동작의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기술 동작이라고 한다면은 선수가 기술을 수행하는 동작에서 그 장단점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에서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경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맨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비라는 스케이트라는 이제 장비를 갖고 이제 하기 때문에 장비와 사람 간의 이제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주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스케이트를 네, 직접 네, 오늘 네.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자,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 네. 이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는 일반 스피드 스케이트와는 많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걸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블레이드가 좀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네. 밴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바닥 부분이 날이 좀 볼록하게 이제 배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로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정도가 우선 가장 기본되는 기준이 네. 그 곡선줄의 트랙의 원주의 반지름과 같이 하는데 네. 그는 항상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선수의 특성에 따라서 선수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선수들이 곡선줄을 돌 때 고유한 이제 스피드의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 스피드에 맞게 이 곡선줄을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높이가 있는데 이 높이는 결국 기울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거의 이제 빗면에 닿을 정도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이 높이가 많이 이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블레이드와 것들. 높이도 그렇죠. 다 예, 높이도 선수의 특성에 맞게 이제 조절해주고 네. 그다음에 피팅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선수가 좀 편안하게 경기를 진행하려면 이 사이즈도 굉장히 좀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작이 되나요? 우선은 구두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 발에 선수의 발을 몰딩을 해가지고 네. 그대로 표본을 뜬 다음에 그 스케이트의 구두를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약간 석고처럼 그렇게 네네. 떠져 있는 예, 그런 그런 형태를, 모양을 볼 수가 유지하고 우리가 있네요.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이런 스케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아까 전에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과학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우선 이제 과학적인 훈련이라면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동작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우선 선수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스포츠 과학적인 측면을 지원할 것을 결정하는 시작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은 이제 가능한 선수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훈련의 방법으로 이어지는데 네. 이제 무슨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생리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체력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멘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멘탈 훈련, 심리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큰 대회 갔을 적에 선수가 불안하지 않고 계속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적, 생리학적, 정신적인 부분까지 예, 그렇습니다. 모두 훈련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다면 궁금한 게요. 이런 스케이트 종목에서도 좀 유리한 체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좀 뭐 요즘에는 이제 신장이 많이 이제 성장하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네. 성장하는 이제 추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유연성과 순발력을 이제 필요로 하다 보니까 키가 월등히 큰 선수보다는 적정한 키를 가진 선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가오는 동계 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런 성과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뭐 세계를 깜짝 놀랄 만큼 이제 성적을 거두었죠. 네. 종합 5위라는 성적은 뭐 저희들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것은 그 쇼트트랙의 이제 강국으로서 뭐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보여준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스피드 스케이트 분야에서도 역시 뭐 모태범 선수라든가 아니면 이상화 선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스피드 스케이트 500m에서 금메달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따낸 예, 그런 성과이기도 했고 예. 이승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 측면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 종목에서도 보면은 뭐 봅슬레이라든가 스켈레톤이라든가 루찌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네. 물론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이번에 오는 내년도에 있는 그 이제 동계 올림픽을 대비해서 컬링 종목도 저희 연구원에선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기대하는 성적은 지난 올림픽과 같이 5위에서 6위 정도의 성적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다 함께 기대하고 또 응원을 보내야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이순호 박사님과 함께 쇼트트랙에 대해서 스피드 스케이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